휴대폰이 울렸다.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중학교 동창회 단체 카톡방이었다. 30년 만에 만난다는 내용. 그리고 그 참석자 명단 속에 그 이름이 있었다. 오선영. 나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선영이라는 이름만 봐도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늘 반장이었고 늘 1등이었고 늘 남을 내려다보던 아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뭔데 그래?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물을 한 잔 마셨다.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주눅드는 내가 한심했다. 사실 내 요즘 인생은 나쁘지 않았다. 아들은 취업했고 남편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었다. 빚도 없고 집도 있었다. 그런데 왜일까? 동창 모임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나만 평범한 것 같은 불안감. 며칠 동안 고민했다. 안 가려고 했다. 그런데 단체방에 올라온 한 줄이 마음을 흔들었다. 이제 다들 인생 정리할 나이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혹시 나만 빠지면 뒷담화 소재가 되는 건 아닐까? 결국 나는 참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다. 모임 날이 다가왔다. 나는 옷장을 뒤졌다. 입을 만한 옷이 없었다. 평소엔 편한 옷만 입고 다녔으니까. 겨우 찾아낸 건 몇 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베이지색 정장. 거울 앞에서 입고 벗고 다시 입었다. 뭘 입어도 자신이 없었다. 그냥 편하게 입고 가.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편하게? 동창 모임은 전쟁터였다. 옷 한 벌, 가방 하나가 모두 점수가 되는 곳이었다. 결국 베이지 정장에 시어머니가 물려준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가방은 10년 넘은 명품 가방을 꺼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 낡았지만 로고는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괜찮아. 식당은 시내 한복판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웠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식당 앞엔 벌써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런데 모두의 눈빛이 묘했다. 반갑다기보다 관찰하는 듯한 시선. 나는 무의식 중에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오선영이었다.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 나는 본능적으로 내 낡은 가방을 몸 뒤로 숨겼다. 어머, 다들 왔네.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편하게 먹어.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다. 아니, 중학교 때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식당 안은 생각보다 화려했다.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테이블마다 놓인 도자기 찻잔까지. 나는 이런 곳에 와본 지 정말 오래됐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어머, 정화야. 진짜 오랜만이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김미란이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 반갑긴 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 옷을 훑는 게 느껴졌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응, 정말 오랜만이야.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미라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다. TV에서나 보던 그 재킷. 나는 자꾸만 내 베이지 정장 소매를 만지작거리게 됐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다. 15명쯤 됐을까? 모두 예전보다 나이 들었지만 묘하게도 서열은 그대로인 것 같았다. 예전에 공부 잘하던 애들이 중심에 앉았고 나 같은 중간층은 끝자리에 앉았다. 자, 다들 앉아 주문할게. 오선영이 메뉴판을 펼쳤다. 그리고 직원에게 능숙하게 주문했다. 여기 특선 코스로 15인분이요. 음료는 다들 뭐 드실래요? 아, 그냥 제가 고를게요. 와인 2병하고 전통차 세트로 주세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다. 선영은 주문하는 것조차 당당했다. 마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자기라는 듯이.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 모두의 시선이 선영에게 쏠려 있었으니까. 선영아, 너 요즘 뭐 해? 사업 잘 되고 있어? 누군가 물었다.
응, 요양원 2개 운영하고 있어. 바쁘긴 한데 보람있지. 선영이 웃으며 답했다. 이번에 3번째 지점도 낼 생각이야. 와, 대단하다. 역시 선영이는 달라. 칭찬이 쏟아졌다. 나는 물만 마셨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들. 평소엔 보지도 못하던 음식들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제대로 먹는 방법도 모르겠고 괜히 실수할 것 같았다. 정화야, 갑자기 선영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선영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묘했다. 궁금하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싶다는 느낌? 응? 나는 겨우 대답했다. 너 요즘 뭐 해? 일하고 있어?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주변 대화 소리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모두가 내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재취업 준비 중이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아, 그래.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다. 우리 나이에 취업하기 쉽지 않잖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확인.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다. 뭐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 나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누군가 다른 화제를 꺼냈고 대화는 다시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칼을 쓰는 법을 정확히 안다는 걸.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대화도 깊어졌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다가 점점 각자의 인생 이야기로 넘어갔다. 나는 작년에 정년퇴직했어. 이제 좀 쉬려고. 한 남자 동창이 말했다. 좋겠다. 나는 아직도 일해야 돼. 애들 대학 등록금이 장난 아니야. 다른 이가 웃으며 대꾸했다. 자연스럽게 자녀 자랑이 시작됐다. 누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누구 딸은 의사와 결혼했고, 누구 손주는 벌써 태어났다고. 나는 가만히 듣기만 했다.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게 뭐가 자랑이 되겠어. 그때 선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정화야, 남편은 뭐 하시는데? 회사 다녀. 정년 몇 년 남았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퇴직하면 뭐 할 계획이야? 선영이 물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이었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평가였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네. 선영이 웃었다. 우리 남편은 벌써 2년 전부터 퇴직 후 사업 준비하고 있어. 카페 차리려고. 요즘은 퇴직 후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 옆에 앉은 미란이 거들었다. 맞아, 우리도 작년에 제주도에 펜션 하나 샀어. 나중에 거기 가서 살 생각이야. 다들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정화야, 너는 취미라도 있어? 또 다른 동창이 물었다. 취미? 나는 멍하니 반문했다. 취미라는 게 뭐였더라? 설거지? 빨래?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 나는 요즘 골프 배우고 있어. 운동도 되고 좋더라. 미란이 말했다. 나는 서예하고 있어. 전시회도 했어. 다른 이가 자랑했다. 모두에게 뭔가 있었다. 자신을 드러낼 무언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영의 시선이 다시 내게 꽂혔다. 정화야,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거야? 그 말투. 쉬고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재취업 준비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있어. 나는 겨우 대답했다. 아, 힘들겠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요즘 회사들이 젊은 사람들만 뽑잖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선고였다. 너는 이미 늦었다는 선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내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재빨리 다른 화제를 꺼냈다. 아, 그나저나 다음엔 어디서 만날까?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나는 더 이상 대화에 끼지 못했다. 그저 웃는 척, 듣는 척만 했다. 내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선영이 계산을 하러 일어섰다.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다들 편하게 가. 모두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질문은 때론 칼보다 날카롭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왔어?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물었다. 나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면 울 것 같았다. 식사는 했고?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네, 먹었어요. 나는 겨우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보였다. 낡은 정장을 입은 50대 여자. 화장은 번져 있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그 나이에 쉽지 않겠다. 선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투, 그 시선, 그 미소. 모든 게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너는 실패했다고. 나는 정장을 벗어 옷장에 걸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진주 브로치를 떼어내며 생각했다. 이런 걸로 뭘 어떻게 해보려 했을까? 10년 넘은 명품 가방으로 뭘 증명하려 했을까? 핸드폰을 꺼냈다. 동창회 단체방에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다들 웃고 있는 사진. 나도 그 안에 있었지만 내 얼굴만 유독 어색해 보였다. 억지로 웃고 있는 게 티가 났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선영아, 오늘 고마워. 나는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다. 뭘 쓸 수 있겠어. 즐거웠다고? 거짓말은 하기 싫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계속 재생됐다. 선영의 질문들, 사람들의 시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작아지던 순간들. 재취업 준비 중이야. 그 말을 했을 때 느꼈던 수치심. 왜 나는 부끄러워해야 했을까? 일자리를 찾는 게 왜 창피한 일이 되어야 했을까?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은 처음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정화야, 시어머니가 내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어머니.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솔직해졌다. 너무 초라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나를 짓눌렀던 무게들. 모두 쏟아냈다.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듣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화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건 죄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가 초라한 게 아니야. 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지.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생각이 좀 있어.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됐다. 적어도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누군가는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다. 어젯밤 얼마나 울었는지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계셨다. 응, 알았어. 그럼 그 자료 좀 보내줘.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뭔가 진지하고 날카로운 느낌.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물었다. 잤어? 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나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셨다. 정화야,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어제 그 모임에서 누구요? 내 기분 나쁘게 한 그 친구. 요양원 한다던? 아, 오선영이요. 나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불편했다. 오선영.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며 뭔가를 메모하셨다. 요양원을 몇 개 운영한다고 했어? 2개요. 3번째도 낸다고 했고요. 나는 의아했다. 왜 갑자기 선영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그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일상이 달라졌다. 전화가 부쩍 잦아졌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통씩 왔다. 그것도 모두 진지한 목소리로. 자료 확인했어.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줘. 지난달 감사 결과 나왔어? 그거 좀 보내줘.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가 쫑긋해졌다.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며칠 후 거실에 낡은 서류 상자가 나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다.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하셨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옛날 자료들이야. 한번 찾아볼 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답하셨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저 평범한 주부셨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류 상자 겉면에 붙은 라벨을 보고 놀랐다.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서명숙.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어머니. 이게 어머니 거예요? 응, 옛날에 일 좀 했어.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셨다. 어떤 일이요? 기업 구조 조정 같은 거. 문제 있는 회사들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 시어머니는 서류를 넘기며 말씀하셨다. 벌써 20년도 더 됐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내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애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그때는 여자가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 힘들었어. 근데 내가 경제학 전공이었거든. 운 좋게 기회가 왔고.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다. 평소엔 조용히 집안일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다. 그 친구 요양원 말이야. 좀 알아보는 중이야. 왜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법이거든.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특히 약한 사람을 깔보는 건 더더욱.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뭔가를 메모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앞에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정화야, 이거 봐. 나는 문서를 받아들었다. 요양원 감사보고서였다. 오선영의 요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 친구 요양원 문제가 좀 많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나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몇 주가 흘렀다. 나는 평소처럼 살았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또 떨어지고. 그런 일상 속에서 동창회 일은 점점 잊혀져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동창회 단체방이었다. 새벽부터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다. 이거 봤어? 선영이 요양원 큰일 났대. 뉴스 나왔어. 나는 얼른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그리고 기사 제목을 봤다. 요양원 부당 운영 의혹으로 조사 착수. 손이 떨렸다. 기사를 클릭했다. 시 소재 요양원 2곳이 허위 회계, 직원 갑질, 부당 계약 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원은 오모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오모 씨. 오선영이었다. 단체방은 난리가 났다. 진짜야? 설마.
나 전에 거기 부모님 모시려고 했는데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문서들. 그게 이렇게 되는 건가?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계셨다. 어머니, 이거. 나는 핸드폰을 보여드렸다. 시어머니는 기사를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봤어.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알 사람한테 알린 것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야. 나는 그냥 확인만 해준 거지. 나는 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직원들 임금 체불, 요양보호사들한테 갑질, 정부 보조금 허위 청구.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다. 이런 건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했을 거야.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선영의 요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동창회 단체방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선영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내 핸드폰에 개인 메시지가 왔다. 오선영이었다. 정화야.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날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요즘 너무 힘들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며칠 후 또 메시지가 왔다. 정화야, 연락 좀 해줘. 너라도 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선영이 나한테 이해를 바라다니. 그 나이에 쉽지 않겠다. 그날 선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말투, 그 시선.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동창회 단체방에 누군가 공지를 올렸다. 다들 힘든 시기인 것 같으니 당분간 모임은 미루는 게 어떨까요? 댓글이 달렸다. 동의해요. 그게 좋겠어요. 나는 그 방을 나왔다. 알림도 껐다.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괜찮아? 네,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바람이 시원했다.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다. 선영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아온다는 것. 남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 나는 그걸 배웠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 나는 작은 복지관에서 상담직으로 일하게 됐다. 월급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일. 그게 나한테는 의미 있었다. 첫 출근 날 나는 새 옷을 샀다. 비싸지 않은 블라우스였지만 내 돈으로 산 거였다. 거울 앞에 서니 기분이 달랐다. 예전처럼 초라하지 않았다. 잘 다녀와.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다. 네, 어머니. 저녁에 봬요. 출근길은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 내 자리가 있다는 것. 복지관 일은 생각보다 보람 있었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50대, 60대.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외로움에 지쳐있거나. 저도 재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서도 안 뽑아줘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그 마음을 알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나도 똑같았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기회는 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네. 저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근데 포기 안 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람의 눈에서 희망 같은 게 보였다. 나는 그게 좋았다. 퇴근길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어땠어? 첫 출근. 좋았어요, 어머니. 나는 웃으며 앉았다.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웃으셨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정화야, 너 그거 아니? 뭐요? 사람은 지위로 서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보셨다. 태도로 서는 거야.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돈이 많고 없고 직위가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다. 그 친구 오선영이었나? 그 친구는 가진 건 많았지만 태도가 없었어. 그래서 무너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가진 게 적었을지 모르지만 태도는 있었어. 그래서 일어선 거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며칠 후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다. 오선영이었다. 정화야,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모든 게 무너졌어. 친구들도 다 떠났어. 너라도 좀 연락해줘.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힘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선영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친구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다. 몇 달이 더 지났다. 나는 복지관 일에 익숙해졌고 작은 성취들을 쌓아갔다. 누군가는 내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았고 누군가는 가족과 화해했다. 퇴근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정화야,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우리 둘이. 좋아요, 어머니.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요즘 행복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 예전처럼 불안하진 않았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초라해하지도 않았다. 작지만 내 자리가 있었고 매일이 단단했다. 네, 어머니. 행복해요. 그럼 됐다.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냐는 것. 조용히 살던 며느리를 얕잡아 본 대가는 결국 스스로가 치르는 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나를 낮추는 사람 앞에서 굳이 증명할 필요 없다는 것을. 내가 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게 내가 배운 사람의 값이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0대가 되어 다시 시작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초라해지는 순간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으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사느냐더라고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돼요.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것. 누군가 나를 낮춰도 굳이 증명할 필요 없다는 것. 그저 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저희 같은 시니어 세대의 공감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요. 오늘도 힘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